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개선된 실적을 내놓았지만 G20에 대한 관망 심리로 본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된 데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율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프랑스 노동계의 파업과 미국 멕시코만 주변 태풍 발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1.4% 오른 81달러 69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 3주 연속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연고점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우부터 S&P 500까지 1에서 3% 정도의 상승폭을 남겨둔 채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만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0.1%대 남폭을 보여줬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0.2%, 0.8%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호재만 되지는 않고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요섭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일단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은 보이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좀 피로감도 많이 노출하기도 했었죠.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가지고 일단 기업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G20 이제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서 이제 지난주에 기록했던 최저 거래량을 금요일날 기록하면서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는데 실적을 발표한 종목별로 이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장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의 전망이 악화될 것이다. 대출이 감소해서 그래서 3% 정도 하락을 해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원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한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웃돌긴 했지만은 순이익이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1.3%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하지만 이제 뭐 아마존 목요일날 장후에 발표했던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실적을 높게 발표한 기업. 하지만 샌디스크는 하락 반전했지만 샌디스크 덕분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했고 유가 강세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목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일단 미국 증시 금요일에 열린 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영향을 미쳤던 그 내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낙폭이 좀 나왔는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향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분명 나왔습니다. 카드 소비는 좀 분명 늘었는데 대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하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카드 소비가 늘었긴 하지만은 대출 수요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코셔스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는데 이제 경기가 의심스럽다 이런 뉘앙스를 제기하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3%가 하락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샌디스크 최대 메모리 업체 중 한 곳이죠. 이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샌디스크 종가상으로는 지수 자체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고 그 때문에 나스닥도 상승을 했었죠. 예, 샌디스크가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주당 1.05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순이익이 실적은 1.30달러를 기록해가지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샌디스크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시작하기 전에는 5%가량 상승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고, 물론 이제 샌디스크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했지만은 샌디스크 CFO 브루너라는 CFO가 태블릿하고 핸드폰 메이커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제조 공정이 계속 효율화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사전에 뉴스가 나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버라이즌도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실적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약간 부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가입자율도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전해주시죠. 네, 버라이즌이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은 주당 순이익이 0.56달러. 그래서 컨센서스가 0.54달러였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에는 0.60달러였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는 이제 못 미쳤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비 순이익 감소하고, 그다음에 가입자가 증가하긴 하지만은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1.3%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 개발업체죠. 슐룸베르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2배 이상 급증한 3분기 순이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제 시추회사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근처에 연근해에서 시추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요. 네. 일회성 비용 제외해서 순이익이 이제 주당 70센트가 나와서 예상치를 거의 두 배가 넘게 그렇게 증가하면서 3분기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2배, 컨센서스 대비 2배에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4%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슐룸베르거였고요. 그리고 또한 종목이 있죠. 허니웰도 통신장비 업체죠. 허니웰도 실적이 괜찮았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죠. 네, 허니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0.64달러가 나와서 네네. 컨센서스가 0.62달러였는데 이걸 상회했고요. 네,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초반에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하락을 했었는데 이것이 뭐 연금 회계 처리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이제 기업의 내부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업종의 강세 전망을 얘기하면서 네. 장중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내용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봤고요. 여전히 미국 증시에서는 어닝 기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려 섞인 부분도 분명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세한 쪽은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찰스 플러서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뭐 별다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의견을 또 내놓았거든요. 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의 유동성만으로도 네네. 충분히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고, 미국 경제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을 이어가는 데는 이제 네. 지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어떻게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네. 일단 뭐, 달러의 이제 계속 양적 완화가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한두 명의 이제 총재들의 의견으로 낮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좀 달러를 푸는 것이 좀 적게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살짝씩 우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분명 양적 완화책이 나온 이후에 뭔가 달러가 풀리는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약화가 된다면 시장이 느끼는 그런 체감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될 텐데 그런 기대감도 많이 상쇄가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양적 완화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연준 총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피셔 달라스 연 총재 역시 양적 완화가 신규 고용이나 이런 경제를 더욱 회복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양적 완화가 환율 전쟁에도 환율도 이제 미국 환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환율에 대한 그런 전쟁도 촉발시킬 것이다. 그래서 네.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표시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환율에 대한 문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 미국의 이 양적 완화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할 부분도 많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축 중 하나죠. 이 환율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또 G20 문제로 또 멘트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주말 동안에 열렸어요. 뭐 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고 좀 부정적인 뉴스가 초반에 많이 나왔다가 후반부 들어서 뭐 빅딜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네. 이제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중반에는 뭐 4%대의 경상수지에 4%가량의 흑자만 유지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독일하고 일본 같은 수출을 주로 하는 이제 선진국들이 반대를 하면서 중간에는 이것이 어떤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뭐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겠다 이렇게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또 무역 보호 조치를 배격하고 무역 장벽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서 멘트만 빠졌지만 4% 선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이제 서울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 환율 쪽으로는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IMF 지분을 선진국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신흥국으로 6%가량 이제 이전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5%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1% 더 늘려서 6% 이전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환율하고 지분하고 바꾼 그런 빅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 내용들, 뭐 빅딜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분명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 또한 없기 때문에 갖고 해석을 내리기도 좀 천차만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결정도 아니고요. 네. G20도 정상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러니까 네. 실무진에서 끝까지 협상이 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런 어떤 시장에서는 이미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훨씬 컸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왜냐면은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한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나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데요. IMF 지분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이 입을 다물었던 이유가 이제 IMF 지분의 양보 때문에 이제 지분이 중국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중국이 현재 GDP가 세계의 1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IMF 지분은 현재 3%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흥 개발국의 지분 확대가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EU가 IMF 지분이 32%인데 세계 GDP 비중이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이거는 감소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것을 그냥 주기에는 이제 기존 기득권자인 EU 쪽에서도 무리가 있었고 네. 중국도 지분을 확대하기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환율과의 빅딜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게 향후에 두 측의 협상에 따라서 G20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기대감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IMF 지분과 그리고 또 환율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팽팽히 맞서고 있죠. 그만큼 각자의 실리에 따라서 이번에 빅딜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빅딜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이번 논의의 향방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에서는 네. 더욱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네. 환율 합의 같은 것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근데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환율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도 없고 경상수지의 적정한 수준이다 해서 정해진 것도 없다.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한 중재안을 내비치겠다는 일단 네.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무응답으로 나섰던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리고 이제 중국 신문에서 지분 확대 소식을 크게 보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시장의 합의가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한 발 더 진보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봤고요. 유럽 쪽도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좀 상승의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유럽 증시도 역시 약보합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똑같이 주말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관망세가 깊어졌고요. 대다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역시 이것도 기업 실적이
좋은 업종은 올라갔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3분기 이익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3% 이상 상승했고요. 다임러, 르노 같은 자동차 업종 역시 강세를 나타냈고, 에릭슨 역시 3분기 실적 호조로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나머지 업종은 하락하면서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약보합이 나타났습니다. 네.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지역에서 프랑스가 또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업 뉴스도 우리 뉴스에서도 간간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다시 한번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종합적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 주의시를 앞두고 통화 역시 관망을 해가지고요. 달러 같은 경우가 강보합세를 기록했고, 네. 달러가 강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엔화가 약보합세, 또 유로화는 이제 상대적으로 강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은 이제 뭐 하락에 추가 하락을 했었지만은 다시 이제 장중에 올라오면서 하락폭을 많이 낮췄고요. 그래서 뭐 선물 같은 거는 올라오고 현물은 뭐 하락하고 이런 그런 보합세를 기록했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유가가 프랑스의 정유시설이 가동 중단이 되면서 원유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관측에 힘입어서 유가는 1.4% 정도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나올 소식들, 경제지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이번 주에도 역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꾸준히 또 이어집니다. 주요 일정도 함께 묶어서 소개해 주십시오. 예. 월요일 날은 이제 오늘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공개가 되는데요. 네. 9월달. 근데 지난달보다는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S&P 케이스실러 주택 지수. 근데 이거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하는데 이것은 다운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9월 내구재 주문, 신규 주택 판매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금요일 날인데 3분기 GDP, 잠정 GDP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주중에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나온다는 예상치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중의 지수 움직임에 주 후반에는 주중과는 거꾸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업 실적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물론 이제 샌디스크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암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철강주들 AK 스틸, 아르셀로나 미탈, US 스틸, 뭐 듀폰이라든지 발표를 하고, 수요일 날은 비자하고 P&G,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엑스모바일,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네. 금요일 날은 쉐브론, 머크, 에스티로더 같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132개 종목 중에서 85% 정도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외의 변수가 좀 경제지표 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3분기 GDP가 네. 가장 큰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미국의 GDP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엠고 매니지먼트의 강요섭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 약간은 정체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네. 우리 증시도 다시 또 19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약간 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지금 1900선에 지금 다시금 바짝 다가선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유동성의 그런 효과는 지속되는 가운데서 중국의 이제 기습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그런 신중한 자세가 견지가 되면서 네. 장중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을 매도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그 장중 조정 그 주말에
그 조정 가능성을 보이긴 했지만은 외국인들이 주 후말에 그 대규모 한 5천억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흔들렸던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1선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19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시 1900선을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했었던 한 주간이었고요. 네. 특히 개인들이 오래간만에 네. 그 외국인들의 빈 자리를 메우면서 이 개인들의 풍부한 그런 현금성 자산의 그런 거를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난주 수급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좀 금요일로 국한을 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연물에서 좀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힘을 보탠 게 기관 쪽입니다. 기관이 뭐 그렇게 큰 양을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좀 투신권에서는 좀 불규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는데 투신권의 매수도 좀 들어왔고 연기금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예, 연기금 올해 이제 보면 연기금과 외국인이 가장 네. 큰 이제 지수의 그 상승 동력이었고요. 그다음에 펀드의 환매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 동향을 보면은 간만에 그 기관들이 펀드 환매가 좀 완화가 되면서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그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 1900에 다가섰는데도 불구하고 네. 펀드에 연속 3일간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좀 적고 날짜 수가 좀 짧긴 하지만은 네. 뭐 평균적으로 그 올해는 한 하루에 한 2천억 가까이 한 1,500에서 네. 2천억 정도 환매가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지수에 그 펀드 환매가 멈추고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면은 대기성 자금들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보면요. 네네. 그 2004년이나 2007년 이런 장세도 이 기관들이 장을 이끌었는데 네. 그 개인들이 초반에는 뭐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러다 꼭 보면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서 네.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들어오는 그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펀드의 환매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해봤었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는 수익, 뭐 해외 주식형 펀드로 좀 날린 그런 손실을 좀 만회하는데 그렇죠. 좀 많이 사용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그 결국에는 그 과거에도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처가 사실 부동산과 네네. 이제 부동산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다음에 주식 시장이 이랬는데 네.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많이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1900선에 안착을 하면은 결국에는 개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국내 주식시장에 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입될 수밖에 없으리라 이렇게 뭐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미끄러졌기 때문에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이 부분이 분명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지수가 이제 1900선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환율이라는 변수가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 변수를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에 대해서 네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열렸던 그 G20 재무장관 그 회의에서 일단 환율 전쟁이라는 거를 일단 봉합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그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 한은 그 외국인들은 그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서 지금 상품과 주식, 특히 이머징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머징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처럼 산업의 분포가 잘 맞춰져 있고 또한 자본 유출입이 이렇게 편하고 이런 시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그 여러 이머징 시장 중에서도 국내 주식 시장에 계속 아직까지는 그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요의 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 그 이머징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에 지난주에도 약 한 52억 달러 정도가 들어와서 7주 연속 들어왔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한 5,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8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어느 나라 시장보다도 순매수 기반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한 외국인들이 꾸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큰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순매수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상대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환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될 것이고 워낙 가치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과도 좀 약간 뭔가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환율이 지금 1,200원대에서 있다가 지금 1,100원대 오기니까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익은 뭐 줄어들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크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그 체감과 또한 일반 서민들의 체감이 좀 안 좋은 이유는 과거에 보면 환율이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900원대였습니다. 네네. 2003, 4년도 뭐 2007년 이런 때 그 900원이었는데 근데 1,400원까지 갔다가 평균 환율이 지금 1,2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어렵고 네. 수출 기업만 대기업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정부에서도 환율 그 개입을 좀 자제를 하고 그런 이런 수입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환율이 지금 1,100원 이상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에는 뭐 전혀 큰 영향은 없으리라 보고 있고 오히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기업들의 그런 환율의 효과를 너무 많이 누렸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이 뭐 한 1,050원 밑에 뭐 1,000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좀 외국인들의 그 자금 유입에는 좀 그 아무래도 좀 네. 규모의 그런 감소는 있겠지만은 국내의 대기업들의 실적에 그런 방향성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세 조정이 좀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작전을 짜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외국인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관들은 펀드 환매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 자산운용사와 이런 그 자문사들의 그 수익률 게임에서 참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큰 거대한 자금을 앞장 세워서 그 시장에 실적 호전이 되는 대표 업종 일종들을 꾸준히 뭐 올 한 해 내내 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뭐 현대차와 LG화학 같은 경우 국내 기관들이 지금 2달 연속 뭐 몇백만 주를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보면 자동차 업종이 이제 신고가 근처에 왔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석유화학 업종들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 매도를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 실적 호전 플러스 이 수급을 바탕으로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업종을 노리고 있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업종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IT 쪽으로는 예.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 IT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예, 예. 네. 뭐 사실 국민주시라고 하는 뭐 하이닉스나 이런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그 IT 업종이 사실 지수에 비해서 이제 지난 5월 이후로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LG 그 디스플레이의 패널 가격이 이제 한 2달째 지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디스플레이 바닥은 어느 정도 쳤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요즘에 그 외국인들이 이런 IT 업종들을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더 이상 악재가 그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더 이상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가격이 안 빠지면 국내 지수, 네. 시가총액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IT 업종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지수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 업종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지수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IT 업종 내에서도 뭐 큰 것과 작은 것을 또 나눌 수 있겠죠. 예.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라든지 뭐 기타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뭐 지난주까지는 괜찮게 나왔어요, 분명. 하지만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률이 더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더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지난주 초반까지는 이제 대형주가 조금 이렇게 주춤할 때 그 네. IT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부담을 한편으로는 중소형주들이 막아주고 네. 또 중소형주가 좀 과열 기미를 보이니까 또 주반에는 조금 쉬고 이제 대형주들이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 쫓아가면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지만은 네. 또 거꾸로 좋게 생각하면은 순환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추격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시에 네. 그 길목을 지키는 전략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주 강세장인 것 같지만서도 사실 일반 투자자는 대응하기 쉽지가 않은 형편인데요. 그렇죠. 거꾸로 이제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셔서 네. 이렇게 조정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 주는 꼭 한 1, 2주 기다리면 이렇게 올려주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네. 약간 이렇게 마음을 조금 편하게 잡수시고 네. 이렇게 조정시에 소신껏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다시금 올라오는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많이 빠져서 좀 힘들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어느덧 지금 42,000원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가격대에 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는. 네. 하이닉스는 이제 한 25,000원대 넘어가면은 또 그것도 거의 일반 투자들이 많이 샀던 구간에 네. 돌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과 싸움이지만은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사셔서 조금만 참아보시는 네. 그런 전략을 하면은 다 이런 상승 장에서는 지나고 보면 다 돌아오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뭐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반찬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뭐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IT까지 분명 반찬은 많은데 네. 그렇다면 이 반찬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 먹는 게 좋을지 네.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실적 호전되는 업종이 보면 지금 화학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많이 이렇게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IT들도 바닥권 쳤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기본적으로 좀 편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도 이제 적당히 좀 편입을 하시고요. 네. 가지고 일단은 화학과 자동차, IT 이쪽을 주 타켓으로 하시면서 그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 자동차, IT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탑 업종을 꼽자면 맨 처음 말씀해 주신 화학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화학과 자동차 두 개를 네, 이렇게 같이. 쌍두마차로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준비하신 관심 종목은 뭐 어떤 업종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그 화학업종에 이제 많이 좀 나왔던 SKC라는 종목입니다. 네. SKC는 화학과 필름 사업을 영위하는 이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또 뭐 코오롱 인더나 화학, 효성, SKC와도 같은 하이브리드형 회사를 좀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 사업부 있는 화학 사업부에서는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 사용하는 원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생산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라서 세계 시장에서 네. 과점을 그 체제를 형성해서 쉽게 진입하기가 좀 힘든 입장이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약 70% 점유율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한 IT 업황 호주와 더불어서 그 최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필름 사업 부분이 네.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LCD용과 그다음에 광학용, 그다음에 태양 전지용 필름과 시트를 만들어서 요즘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그 광학용 베이스 필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호전되고 있고요. 또한 그 차입금이 많아서 좀 문제였는데 SK 해운 지분을 매각을 했고 내년에는 SK증권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네. 차입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될 효과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투명 전극용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터치 스크린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그 금속 산화물, 희소금속을 가지고 만들어서 일본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재료값이 싸기 때문에 네. 일본 시장을 조금 그 점유를 할 수 있으라고 보여서 내년에도 실적이 더욱 개선되리라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1,700억 정도 나는데 내년에는 한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뭐 좀 사실 지속적으로 많이 좀 올라와 있는 형편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34,65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선호하면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10월 초에 약간 기관들의 매도로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네. 61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저점이 약 35,800원인데요. 그 과거 역대 최고 고가는 이게 4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수해서 34,600원 정도 지난 주말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손절 가격은 한 10일 이평선 가격인 33,000원 정도를 짧게 두시고 혹시 그 가격이 깨지면은 일단은 뭐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금 재매수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뭐 4만 원 정도를 1차적 목표가로 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에 35,800원 선에서 좀 약간 되밀렸고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다가 약간 꼬리를 위쪽으로 달았어요. 예, 예.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전혀 없나요? 일단은 뭐 꼬리를 달았지만은 지금 이 과거에도 그 7월, 8월간에 그 네. 고점을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그 전고점을 돌파를 네. 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물량 수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물량 수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전고점을 좀 갱신을 하면서 네. 이렇게 상승하려고 보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주 후반경 향시 요즘은 네. 그 아침보다는 네. 주 후반 아니 그 장 후반에 좀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에 뭐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기보다는 장 후반부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자.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SKC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환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키로 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 목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IMF의 지분 6%포인트 이상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로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계와 구 여권 실세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에 청약 인파가 몰리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매수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 히트 상품이자 휴대용 음악 재생기의 원조격인 소니의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이 31년 만에 일본 내 판매가 중단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3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수치가 기대 이하일 경우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앞에서도 저희가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 네. 빅딜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고 일단 환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경주에서 열린 그 주요 20개국 그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폐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번 경주회의 같은 경우는 그 주요 20개국 참가자들이 그 환율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외교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났는데요.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경주회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게 그 네.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 핵심 포인트는 그 환율 문제를 그 국제통화기금 개혁과 맞바꾸는 빅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 경제를 마치고 주요 20개국 그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성명서를 보면은 뭐 환율 갈등과 관련해서는요, 뭐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요. 네. 또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그 경상수지를 뭐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 네.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뭐 그 세부 내용 좀 합의 내용을 좀 이렇게 쭉 보면요. 일단 지적해서 그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에 합의를 했거든요. 네. 시장 결정제도 환율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그 표현인데요. 네. 뭐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경제 그 체력에 기초한 환율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또 경쟁적인 통화 절하 자제도 있고요. 네. 또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 수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목표 제도의 도입을 합의했고요. 네. 관심을 끄는 이제 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국제통화기금 커터 6%를 뭐 신흥 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했고요. 네. 또 선진 유럽국에서 차지하는 이사직 두석을 그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금융규제 개혁 파트에서는 뭐 바젤위원회의 규제 방안을 이해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요. 네. 사실 그 이번 합의를 보면요. 중국이 한일을 양보를 하고요. 네. 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IMF 개혁에 합의하면서 뭐 한일과 IMF가 빅딜을 이뤘다 이런 좀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한일에 대해서는 뭐 시장 친화적 표현에서 이제 시장 결정적 표현으로 좀 바뀌었고요. 네. 또 중국이 추구에는 IMF 개혁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네. 이거를 좀 그 선진국이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IMF 개혁을 해가지고 뭐 중국은 단숨에 그 IMF에서요. 네. 미국 다음으로 뭐 지분 순위 2위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정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해외 평가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의장국 입장으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조율하는 게 큰 키포인트였고요. 네. 조율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제 그 한일 전쟁의 열쇠를 진 거는 그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3개국이 그 G20 그 경제회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우선 미국의 경우 그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이 뭐 경상수지 목표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또 그 이번 경주 합의에 따라서 뭐 그 회원국 간의 그 경쟁적인 통화 절하 경쟁을 자제할 거다. 네. 그런 상당히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일본과 중국은 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네. 일본의 경우는 뭐 이번 경주 합의로 인해서 그 엔과 악화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시장 갭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아예 중국은 이제 그 이번 경주 합의한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주 회의에서 합의한 한일에 대해서 미국은 긍정적 평가, 그다음에 일본은 우려, 또 중국은 침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의 결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틀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내용을 완전히 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긍정적인 평가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 넘어야 될 좀 산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당장 3주 뒤면 이제 서울에서 그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일단은 그 이번 합의가 이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이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1월 그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합의 사안에 대해서 그 각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장 이제 그 성명서에 뭐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자 네. 이런 표현이 담겼지만요. 지금 미국은 이제 그 제2차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를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그 11월 정상회의 성공 여부는 미국과 중국, 일본 그 거대 상국의 행보에 달려 있는데 네. 과연 이 미국과 일본, 중국이 그 경주 합의 내용들을 이해하느냐 네. 그게 좀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G20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온 대로 항상 뉴스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그룹에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임병석 회장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신사정정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CN그룹에서 발달된 뭐 검찰의 수사가 뭐 다른 기업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국세청이 뭐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그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 사이에서는 뭐 신사정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현재 그 초미의 관심사인 그 CN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의 경우는요. 네. 사실 뭐 단순히 뭐 기업 수사를 넘어서 그 금융권, 정치권 등으로 좀 확산될 조짐을 있고요. 네. 그 이면에는 뭐 노무현 정부 시절 고인사들이 그 CN그룹 문제로 인해서 많이 관여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시절 고인사들이 앞으로 그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검찰이 이제 CN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좀 넓혀가는 모양새로 있고요. 또 국세청도 뭐 이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관점은 뭐 그 대중소 상생 등 이제 현재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안을 그 강력하게 간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그 사정당국을 총동원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정당국의 칼날이 뭐 그 자기네들 회사로 번지지 않을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 그리고 또 인천 쪽에는 오피스텔 청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고요. 강남권 재건축 매물, 뭐 급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급매물이 점차 저치를 감추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뭐 동명 상태에서 좀 깨어나고 있다는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실수요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올해 중으로는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가 현재 그 좀 부동산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요 그 이제 서울과 인천에서 공급될 오피스텔에 청약자가 몰리고요. 그 네. 재건축 단지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는데요. 뭐 주요 오피스텔 단지의 그 청약률 현황을 보면요. 그 24일 그 청약을 마감한 그 인천 청라지구의 우민리 스트라우스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네. 그 450실 공급에 약 2,000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성남 여수 휴먼시아의 경우 그 207실 공급에 그 1,873명이 신청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서울 서초동 아이파크 오피스텔의 경우는 230실이 공급됐는데요. 무려 그 7,521명이 신청해서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또 이런 가운데 뭐 개포주공, 둔촌주공, 뭐 잠실주공 5단지 등 그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급매물이 빠지면 호가가 5천만 원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동산 통계를 봐도 이제 9월 1일부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해 볼 때요. 그 올해 말이나 그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네. 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한번 저희도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랑이었죠. 이 소니의 워크맨. 그렇죠. 일본 내 판매가 뭐 31년 만에 중단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뭐 워크맨 하면은 아마 그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자 또 일본이 자랑하는 상품이고요. 네. 동시에 그 오늘날의 소니를 있게 한 상품인데요. 그 소니 측에 따르면 이제 올 봄에 그 마지막 공장 출하를 끝냈고요. 그 매장에 전시된 제품이 다 팔리면은 그 일본 내 판매를 종료한다. 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 워크맨의 현재까지 판매 현황을 보면요. 그 1979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한 2억 2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그 워크맨 생산 중단은 뭐 단순히 뭐 그냥 보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이제 신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과거 기계 퇴장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뭐 디지털 시대, 그 스마트 시대로 넘어가면서요. 네. 그 소니의 위상이 그만큼 추락하고 있다. 이런 이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한국 경제 현상을 살펴보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요.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공개됩니다. 네. 또 일정별로 보면 우선 25일에는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0월 소비자 동향 지수가 나오고요. 네. 또 25일에는 그 최경환 지경부 장관, 그 정호영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장 정부하고요. 네. 그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그 동반선장 대기업 조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26일에는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 2차 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아마도 27일이 가장 관심을 끌 것 같은데요. 네. 27일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3, 4분기 그 한국 경제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그 3, 4분기 국내 총생산 그 속보치를 발표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올 들어서 그 1, 4분기하고 2, 4분기예요. 네. 각각 그 직전 분기 대비 2.1%, 또 1.4%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번 상분기 성적은 이보다 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부진할지가 좀 시장의 관심입니다. 또 27일에는 그 LG노텍의 파주공장 기공식이 계획됐고요. 또 28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9월 국제시 동향을 공개하고 네. 또 LG전자의 그 3분기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29일에는 그 기획재정부가 9월 산업활동 동향을 공개하고요. 네. 또 29일에는 또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